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삼형제조합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청문회 계속되고 있던데 좀 보셨어요? 조금 봤는데 그래? 제가 네. 이동 중이고 예. 뭐 오늘 계속 방송이 있어갖고 근데 뭐 이른바 큰 거 한 방이 없는 것 같아요. 큰 거는 이제 그 반포 원펜타스, 청약 문제. 그게 뭐 거의 100억 가까운 아파트니까 그게 이제 가장 사람들 이제 뭔가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얘기 좀 뒤에서 2부에서 좀 하시고 먼저 좀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친한계 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있잖아요. 예. 단식 끝낸 장동혁 대표한테 한동훈을 보궐 공천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네. 그러니까 이제 송파 갑의 나 지역구를 이거 보고 좀 둔, 웃었는데. 네, 박정훈 의원 뭐 언론인 출신인데 TV조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친한계 대표 주자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를 띄워야 되고 해서 이제 아마 뭐 보궐 공천 얘기도 꺼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그 장동혁의 단식을 통해서 장동혁이 얻은 효과라고 한다면은 뭐 박근혜의 지지 이것까지 확보를 했고 사실상 한동훈 빼고 다 모여라가 돼버렸거든요. 거기 유승민, 이준석 다 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이제 한동훈 쪽에 끌려갈 필요는 없어졌고 그렇지. 이제 아마 회복돼서 나와가지고 뭐 최고위 이제 주재를 하게 되면 이미 윤리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후속 수순을 밟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보궐공천은 택도 없는 소리인데 아마 마지막 그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박정훈 의원은 왜 뜬금없이 저런 얘기를 왜 했대요? 나도 그러니까 웃었다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상황하고 안 맞잖아요. 오. 아니 그러니까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단식하는데 가면 그렇지. 훨씬 유리해진다.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이 어쨌든 칼자루를 잡고 있었잖아. 그 그렇지. 전까지는. 예. 아니 그 오는 사람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가서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위로해 주는 척 하면 그러는 척하는 사람은 넌 제명이야. 이걸 어떻게 해요? 같이 나가서 우리 밥이나 먹읍시다. 밥부터 먹읍시다. 이렇게지. 그게 아니, 정치력인데. 근데 그거 다 하면 본인한테 예. 좋은 거다라고 주위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기회 다 끝까지 날려버리고. 고집 피우고 안 갔어요. 예. 그러면서 스스로를 참. 고립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유 한동훈 이제 끝났네. 뭐 이러고 있는데 뜬금없이 무슨 재보궐 공천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왜 나왔죠? 아니, 말 남김에 그럼 지금 한동훈은 앞으로 살 길이 있습니까? 뭐 내가 이 한동훈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훈이 입장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살아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미 한동훈, 그러니까 우리 훈이에 대한 평가는 오늘 훈이 또 저쪽 청문회도 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 지금 훈이가 있는데 전광훈도 있어.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훈이는 우리 홍사훈 기자님 가장 좋으신 분인데 근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저는 정치적 평가 지금도 김용남 의원이 말씀해주신 대로 정치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 이미 다 평가는 끝난 사람이고 복권에 비유하자면 이미 꽝으로 나온 복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정치적 공간도 최소한의 국민의힘 안에선 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본인이 뭐 나와서 뭐 창당을 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결행할 위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식으로 좀 언론 지상에서만 회자될 뿐 전 더 이상 현실 정치에서의 공간은 없다. 전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모 인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안 가냐?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는데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불리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네. 아 바보야 왜? 아니 그래서 제명을 하면 순교자가 되고. 아니 그 완전히 핍박받는 피해자이면서 어떤 법정 투쟁을 통해서 본인이 이긴다. 아 법적으로. 네. 그래서 검사 출신들이 문제야. 아니 정치를 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의 지위를 찾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렇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본인한테 기회가 찾아와도 그 걷어차니까 앞으로 어떻게 모색할지. 근데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서. 우리의 걱정 사항은 아닌데. 밖에서 스텝이 검사 출신 그래서 문제라고
김용남 의원도 검사 출신이라고 빨리 사과하라고 그래갖고 내가 사과 대신 송구 사과는 좀 그렇고 송구. 아니, 다 다르죠. 뭐 출신은 아니더라도. 근데 저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뭐 이번에 뭐 장동혁의 단식도 껴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하기 어렵고 만약에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징계 안 하잖아요. 여기서 스톱하잖아요. 굉장히 이상해지고 아마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려고 왜안 할 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네. 이거 안 할 동의도 없고 네. 저는 무조건 뭐 직진한다고 봅니다. 굿바이 하고 그 훈이는 다음은 이제 기분 좋은 주제로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그 4,990으로 오늘 끝났어요 코스피가. 근데 지난 3년간 제가 그 코스피 그래프 저거 준비해봤거든요. 저 그래프 한번 보세요. 나는 저게 도이치 이후로 저런 그래프를 본 적이 없어. 저게 완전히 주가 조작 그래프지 저게. 수직 상승이라고 하죠. 수직 그러니까. 상승. 와. 코스피 전체를 주가 와. 조작한 거예요? 저런 드라마틱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나 참. 그래서 솔직히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렇게 수직 거의 조정이 없잖아요 지금. 저 상태로다가 저게 계속 정말 5천 넘어서 6천, 7천 만 이렇게 한 번 이제 조정을 분명히 겪을 것 같은데 오밋이잖아요. 어? 자본주의 50에 뭐였더라? 민주투사. 네. 민주투사 네. 대 시장주의. 시장주의자. 오밋. 오밋 입장에서 저 그래프 어떻게 보세요? 저게요. 왜 가능했느냐? 네. 일단 두 가지 요인이에요. 그 작년까지 그러니까 2,500부터 4,000까지 올라올 때는 네. 정책 이슈로 올라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법 개정 등을 비롯해서 이제 이른바 네. 주식 시장에 그동안 횡행하던 예. 불공정이 없어질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예. 기대감으로 올라온 겁니다. 네. 이제 지배주주들 마음대로 못한다. 예. 라는 기대감. 그러면 한국 시장도 좀 바뀌겠네. 그리고 4천부터 5천까지 올 때는 그냥 그 반도체가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까지. 예. 그런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기자 질문이 5천 그때는 이제 뚫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이거 유지 가능하냐 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잖아요. 예. 지금 유지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주식이라는 거야 항상 업다운이 그렇지. 있으니까 뭐 네.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오거나 뭐 어느 주요 국가 한 군데서 뭐 국가 부도가 나거나 뭐 하면 떨어질 한 수 방에 있죠. 가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네. 일은 하지만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있느냐. 저는 이제 5천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있냐는 떨어지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왜 늘 쌌느냐, 왜 늘 싸구려 주식이었느냐. 그럴만 하니까 쌌던 거예요. 근데 그 싸야만 했던 이유들이 지금 없어지고 없어진다 있단 이거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개혁 작업이 끝이 아니란 그렇죠. 말이죠. 지금 당장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제 이게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계속 된다 하다가 아직 안 됐는데 조만간 될 거고. 그거 이제 한다고 했거든. 일단 네. 용어가 어려워서 자사주 소각 의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왜 주식시장에 왜 호재가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자사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 회사 주식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회사 상장법인이 돈을 벌어 예.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이익을 갖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자사주를 시장에서 사서 태워 없어버려요. 소각을 해버려. 우리나라는 그걸 가끔가다 종종 다시 시장에 팔아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갖고 있지. 통- 우리나라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취득하는 자사주의 98% 정도를 들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개 주식이 있었는데 예. 기업이 주주들을 위해서 내가 100개 중에서 30개 내가 사서 이걸 70개로 만들어 버릴게. 그러면 70개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오르죠. 근데 우리는 그걸 30개를 사서 들고 있다가 가끔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팔던지 예. 아니면 사실상 내가 주도하는 어떤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재단에다 증여를 해버려. 그러면 다시 폐기된다 이거죠. 그러면 의결권이 살아나잖아요. 예.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렇게 넘기는 순간에 의결권이 살아나면서 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계속 썼다고. 예. 근데 지금도 기업 측은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의무하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져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데 그렇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번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그게 회장님 재산이 아니잖아. 전체 그러네. 주주의 재산이지. 그러네. 근데 왜 그 자사주를 회장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써?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걸 갖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면은 내가 드는 의문은 그럼 기업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자사주를 갖다 시장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야. 네. 내가 시장에서 100개가 있는데 30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고 샀어. 네. 1,000만 원 그냥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업들이 앞으로 자사주를 안 사겠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원래는 네.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벌면 예. 결국엔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사주 소각을 안 할 것 같으면 자사주를 안 사고 남은 이익을 갖고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그 돈으로 다른 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그렇지. 투자를 하든지 예. 해야지. 왜 자사주 사서 들고 있으면서 자기 방어 경영권 그건 방어 맞지 않네. 수단으로 쓰냐고. 그거는 이제 내가 이해를 확실하게 했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저랑 김용남 의원님이 같이 쓴 네. 대망론책 있어. 파트 1을 보면 주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 부분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또 이게 설명이 돼 있고, 아니 저는 뭐 의원님 말씀 워낙 의원님께서 그 자본시장 선진화 얘기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한 10가지 제안을 한번 네. 하셨잖아요. 그 중에 지금 한 3-4가지만 돼도 이 정도의 효과가 주식시장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10개를 다 한다 순차대로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주식이 더 고평가되고 이제 PBR 지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아까 급격한 기울기는 좀 저도 참 신기하기는 한데 되게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이 저평가돼 있었고 윤석열의 내란을 겪으면서 이 코리아 위기가 디스카운트 때문에 저는 저평가되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5천을 시작으로 얼마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JP 모건의 보고서에서는 뭐 6천 간다, 지금 7천 간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1만까지도 한번 좀 우리가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일관되고 올바른 정책 때문에 저는 더 기대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에서 지금 GPU 들여오고 AI 3대 강국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확고한 비전을 산업정책적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뭐 주식이든 또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는 더 많은 분들의 그런 관심을 더 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된다고 해서 개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끝나서는 절대 안 되죠. 그 다음 과제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병, 이 중복 상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제 안 그래도 예. 그 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위가 네. 있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점심 같이 5천에. 먹었잖아요. 네. 거기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왜냐면 어제 나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경향신문에 아니 L자 들어가는 주식은 사면 안 된다는 그 기사가 있던데 이거 뭐냐 이걸 물어봤다. 그게 바로 중복 상장이. 그렇죠. L자가 그러니까 LS 그룹에서 요즘 뭐 또 그 그렇죠. 쪼개기 상장한다는 예, 얘기가 예. 있더만요. 예, 예. 보니까. 그게 시장의 주주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한데도 예. 그 엘모 그룹의 구모 회장님이 제가 하도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그래도 시카고에서 MBA를 했더라고요. 엘모 그룹이 어제 LS 그룹에 다 나왔고 그래요. 뭘 엘모야. 근데 기사가 왜 이렇게 몸살이에요 요즘? 아니 민정수석 얘기 나와서 그런가? 놀라울 정도의 발언을 했었어요. 그 부회장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아니 뭐 중복 상장 뭐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회사 주식 마음에 안 들면 맞아. 안 사면 될 거 그 아니야. 얘기했어. 야, 나 깜짝 그래서 놀랐어 나도.
아니 이미 주식 발행하고 상장까지 다 해놓고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처음에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들에게 그 우리 회사 투자하면 정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잘해 드릴게요 라는 암묵적인 약속하에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주주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할 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주식을 산 사람도 그런 포괄적인 주주 권리가 계속 이전된 건데 아니 미국에서 MBA 했다는 분이 상장해놓고 그게 비상장이면 모르겠어. 우리 회사 주식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지? 이게 말이야 뭐야 도대체. 근데 우리나라 지배주주들의 인식이 아직도 이런 그래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소액주주 개미들의 뒤통수 그렇게 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문제는 그게 다 합법이라는 거야. 그게 다 합법이에요. 그걸 아직까지는 뜯어보면- 별일 없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LS그룹 그것도 뭐냐면은 LS그룹이 그러니까 전선 만들고 그러는 회사잖아요. 네. 거기서 에식스 솔루션이라는 알짜 회사가 하나 있더만 이게 그러니까 모터에 들어가는 코일, 그 전기차 이런 데 들어가는 이거니까는 여기 아직 기술력이 탄탄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일 거기서 돈을 수익이 높은 아마 회사인가 봐, 자회사. 그런데 여태까지는 비상장인데 요걸 LS그룹에서 갖고 있다가 요것만 따로 떼어내서 따로 상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모 회사인 LS그룹의 주식은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지. 알짜가 빠져나가 버리고 따로 얘네들을 따로 상장을 시키는데 옛날에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얼마나 욕을 먹었어 그때.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제 그런 쪼개기 상장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예. 요새는 좀 덜해요. LS 그룹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고 이 와중에도 하겠다고 하니까 요새는 새로운 기법이 나왔잖아요. 뭐 어떤 또 있어요? 해외 법인 현지 상장. 그 얘기가 뭐냐면 LG 전자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예. LG 전자에 인도 법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예. 미국 법인도 있고. 그렇지. 예. 근데 인도가 인구도 많고 이제 예. 시장이 빠르게 장사가 잘 성장하니까 되죠. 여기 장사가 잘 돼.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비상장이고 LG 전자의 100% 이제 해외 법인이었던 거잖아요. 이거를 인도 주식 시장에 상장했잖아. 해외 국내 주식이 아니고 인도 주식 시장에 예. 그런데 예. 근데 LG 전자가 첫 사례를 보였더니 이제 현대차도 인도 법인 또 상장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복 상장, 쪼개기 상장이 옛날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있는 그 상장 법인이 갖고 있던 비상장 법인 아니면 거기서 물적 분할을 하거나 이렇게 떼어내서 이거를 쪼개기 상장하는 거를 막 한참 하다가 왕창 욕을 먹으니까 야 이거는 해외- 조금 앞으로 힘들겠는데 그러면서 요새는 새로운 유행이 해외 법인을 현지에서 별도 상장을 해요. 그럼 해외 법인을 갖고 있던 해외 법인을 거기서 해외에다가 상장을 하면은 국내에 있는 모 회사의 주가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 원래는 그러니까 LG 전자의 인도 현지 법인이면 인도에서 뭐 TV가 잘 팔려, 에어컨이 잘 팔려. 그 그럼 수익이 여기서 들어온다. 돈을 왕창 네. 벌면 이게 한국으로 송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번 돈을. 본사의 수익이 늘어나니까 주가에도 반영이 아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네. 벌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든지 뭐 자사주 소각을 네. 하든지 해야지. 예. 근데 여기에 인도 법인을 인도 주식시장에 별도 상장을 하면 이 본사로 올라오는 송금액이 완전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 배당을 해야 되니까 일단 거기서 상장을 했으니 거기 그렇지. 배당해야지. 거기 투자자들한테 나눠줘야 네. 되는 거니까 그렇겠구나. 해외도 마찬가지겠네 그게. 그렇죠. 사실은 예. 그 쪼개기 상장하고 효과는 똑같아요. 그러게. 탈법적인 네. 변칙.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3차 그 상법 개정으로다가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요걸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주식 누르기, 예, 주식 주가 누르기 누르기, 방법도 예, 뭐 한다고 하고 그러고 보니까는 5천 넘어서 진짜 아까 그 그래프는 진짜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 저거 완만 기적적인 봤는데 도이치 주가 조작이고는 저게 어떻게 보통 저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코스피 전체를 산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하나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아. 처음에 주식 주가 이제 코스피 5천 얘기할 때 다 이거 임기 말에 네. 모든 대외 요건과 대내 요건이 다 맞을 때 겨우 달성된다는 식의 상당히 높은 목표치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취임 7개월 만에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쓸 수단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앞으로 뭐 6천, 7천 뭐 정말 잘 되면 만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더 가져보는 겁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개혁 작업을 차근차근 해 나가면 5천이 천장이 아니고 그쵸. 예. 5천이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 공개 매수 제도도 도입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경영권을 사고 팔 때 회장님 지분만 뭐 시가의 7배씩 주고 사고 나머지 주주들은 꽝이잖아요. 근데 원래 미국 공개 같은 매수할 때. 공개 매수를 해야 되거든. 100%. 다 같은 가격으로 그렇지. 사줘야 되고, 최근에 미국계 자본인 베인 캐피탈이 모범 사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주식을 산 가격으로 일반 그 가격으로 주주들도. 일반 주주들한테도 공개 매수를 해서 주식 매입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게 막 몇 배, 회장님은 몇 배 더 비싸게 매수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럼요. 심한 경우에 7배 비싸게 사줘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합법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아무 문제 없이 다 그렇게 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합법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여태까지 쌌던 거죠. 그리고 저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뭐냐면, 이 상장이 적은 비용으로 상속을 하는 수단으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주가를 못 오르게 하지 회장님들. 아니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법이 네. 상장 회사에 이제 이거 증여를 하든지 상속을 하면 값어치를 매겨야 되잖아요. 네. 뭐로 매기냐면 시가로 매겨. 상장되어 있으니까 거래 가격이 있잖아요. 그거로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회사인데 회장님 지분이 30%야. 그러면 이거를 상속할 때는 300억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실제 가치, 이른바 공정 가치는 5천억이야. 그렇지. 주가가 싸기 때문에 1,000억인 거지, 시가총액이. 자산 총액이나 실제로 벌어들인 돈으로 따지면 5천억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비상장일 때는 5천억의 지분 30%를 갖고 있는 회장 일가는 1,500억을 상속하는 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시가가 낮으니까 싸니까 1,000억의 30%인 300%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낸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회사 상장이 상속세를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상속세가 줄여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주주들이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걸 싫어하죠. 억누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저것 싫어하죠. 방법 통해서 못 오르게 계속 네. 막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겠다. 그래서 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싸면 이른바 PBR 순자산하고 주가를 비교했을 때 이게 원래는 순자산 부채 빼고 순자산이 1조면 시총이 1조는 넘어야 돼야 되는 되지. 거잖아요. 네. 근데 실재산이 1조인데 시총이 8천억이 안 나가면 네. 공정 가치로 계산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주가로 계산하지 않고 네. 그거는 뭔가 거기서 꼼수가 들어가 있다 지금.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은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 올라가는 건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그렇죠. 1순위에 놨잖아요. 예. 이거 정말 저는 철학적 대전환이라고 보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에는 지방균형 발전 얘기는 했지만 그냥 떡 하나 던져주는 수준이었고, 지금은 아예 떡 생산 공장을 그냥 지방으로 다 옮겨서 지방을 주도하면서 성장을 일으키겠다, 이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자산이 다 부동산에 편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에는 다른 투자처가 없으니까 더 부동산으로 몰리는 이 망국적 현상이었는데, 이제는 주식시장이 저렇게 활성화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굳이 그러면 부동산으로 또 가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코스피로 자산들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참 정권 초기에 코스피 이렇게 띄워놓는 부분들이 전 앞으로도 이 지방 균형 발전 정책, 지방 주도 성장 정책에도 큰 저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방주도 성장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 잠깐만 해보면 저도 그러니까 그걸 매우 인상적으로 들었고 이재명 정부의 정말 앞으로 4년 뒤에 성패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1순위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 미국 주식 많이 사서 뭐 이런다 그 얘기도 있지만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미국 주식 테슬라 주식 산다고 해서 이 원달러 그 경제 체력을
기준으로 삼는 그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건 아니고 투자자들이 봤을 때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의 어떤 성장의 동력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렇게 잠재 성장률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계속 4분기 때 지금 0% 성장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원화 가치가 그래서 폭락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 윤석열 정부 끝났는데도. 그러면 이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지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AI 같은 혁신 산업에 대해서 여기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잔뜩 일으킬 수 있는 혁신 산업이 하나 터지면은 이거를 통해서 성장이 확 올라가고 그렇죠. 네. 아니면은 지방을 돈을 왕창 때려 부으면은 수도권이 이미 좋은 거 다 이미 성장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 앞만 때려 부어봤자 성장은 개발 언발의 오줌 누기잖아요. 지방은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정말 이게 크게 성장할 수가 있지 수치가. 맞아요. 아니면 북한이든가. 근데 북한은 불가능하니 지방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 저는 이거 매우 효과적인 근데 저는 방법이라고 어느 정부도 지금까지 뭐 지방에 대한 뭐 분권이나 균형 발전을 얘기만 했지 주도적으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이 아예 지방 주도 성장을 못 박아놓고 1순위로 하기 때문에 전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잡은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도권이나 강남 이런 데는 사실 오히려 어떤 불이익을 줘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살면은 힘들고 돈 많이 들어. 거기까지 가면 또 빨갱이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불이익보다도 더 큰 이익을 주면 되죠. 더 큰 이익을 주면 알아서 또 판단해서 내려가니. 아니 고려서는 여태까지 안 먹혔어. 더 큰 이익을. 빨갱이 얘기 나오기 전에 그만하고 다음 주제로 이것도 그러니까 부동산 뭐 얘기니까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잠깐 정회됐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반포에 있는 그 레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그 부분으로 거의 뭐 다 집중이 됐더라고요. 오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신 변호사는 좀 그러니까 저도 뭐 일부 봤는데 사실 그 청약 문제 그 자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혼인 신고를 뭐 늦게 하고 해서 네. 좀 꼼수 내지는 뭐 위법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여당 의원들보다 더 좀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소리만 막 질러대니까 뭐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주 말할 기회 좀 주십시오라는 말만 계속 듣고 질문하는 사람은 계속 화만 내는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좀 나와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좀 냉정하게 이렇게 좀 질문을 좁혀 들어가는 좀 그런 쟁점들이 좀 부각이 됐었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해운 후보자가 이게 정말 국민 정서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사실 뭐 청문회를 좀 끝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늘 남은 시간에 본인이 좀 충실하게 소명할 기회는 또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이미 실책을 했어요. 어떤? 월요일 날 청문회를 했어야 돼요. 월요일 날 청문회를 야당이 보이콧해서 안 하면서 뭐랄까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점점 고조되던 비판의 여론이 잠시 뚝 끊어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뭐 한덕수 23년. 피고인 중형 선고도 있었고 뭐 합당 추진 선언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뭐 코스피 5천 돌파 이벤트도 있었고 기자회견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고 잠시 잊혀졌어. 그래서 고조되던 비판 열기가 좀 식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해운 후보자를 도와준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제가 후보자나 야당이나 실수하는 쪽이 깨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야당이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신 변호사 얘기대로 야당 의원들이 날카로운 지적을 못하고 그냥 소리만 지른다든지, 저는 그 이른바 이해운 후보자의 비망록이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천하람 의원이 네.
폭로했던. 네,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뭐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자기가 밝히겠다 그래서 오늘 뭘 밝힐 줄 알았어.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도대체? 예. 아니 그러니까 입으로만 아니 약간 허탈하더라고. 이해운은 일단 자기가 그걸 쓴 쓴 적이 게 없다. 아니다. 그러면 천하람 의원이 자기가 이 자료로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저 주장이 왜 거짓인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냥 없었다. 내가 쓴 거 그렇지. 아닌데요. 그리고 내가 저는 아래한 걸 안 씁니다 그랬더니 그거로 끝났어.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못해 내 보니까 오늘. 실력 차이가 많이. 예. 어쨌든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원펜타스 뭐 오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원펜타스로 집중돼서 그게 워낙 이제 국민적인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제니까 거기서 이제 아들 장남이 혼인 신고를 결혼을 했는데 왜 혼인 신고를 안 하고 미혼인 것처럼 해서 부양 가족으로 더군다나 직장도 있고 그런데 미혼 부양 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청약을 받았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들이 좀 그 며느리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좀 관계가 악화됐다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사실 제가 좀 사실은 좀 취재를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러는데 결혼을 할 때 그 아들이 좀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좀 그 정신적인 병이 있어서 그걸 결혼한 그 며느리가 그걸 모르고 결혼했다는 거야.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그 부분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그 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혼인 신고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로 이제 거의 파탄이 나갔고 파탄이 나서 따로 살았다. 그래서 그때 거의 이혼하는 거로 그냥 그 알고 그래서 혼인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그 이해운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까지 진짜인지 어떤 병이 있는 건지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어쨌든 부양가족으로다 오늘 그 청문회에서 그 얘기도 나왔거든요.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했잖아요. 그 아들이 대외경제 그 정책연구원에 있었잖아요. 그 연봉도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 부양가족으로다가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청약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좀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결혼했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혼인 신고를 안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분양 신청을 하고 나서는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늘 청문회에서 말하는 것도 그 이후에 계속 노력을 해서 다시 다시 살게 됐대요. 회복됐다. 그리고 이제 예. 근데 시기적으로는 뭐 하여튼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 공교롭게도 그 용산에 있는 그 맞아요. 신혼집에 어쨌든 주소를 옮겨야 되니까 이해운 후보자 가족의 전 가족이 다 용산으로 가고 거기에 맞춰서 그 며느리는 거기 주소를 있다가 다시 도곡동으로 이제 다시 또 옮기고 조금 시점이 공교로운 게 있어가지고 원펜타스로 다시 이제 입주를 해서 들어오니까는 그때쯤에서 이제 며느리가 다시 그 용산 그 신혼집으로 다시 또 주소를 옮기고 그랬다가 최종 지금은 다시 이제 사이가 좋아져서 장남하고 좋아져서 같이 용산집에 그 주소를 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는 들으면서도 해명이 좀 그러니까 클리어하진 않죠 사실 엄밀히. 왜냐면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 그 일자가 며느리가 뭔가 맞아- 도와준 듯한 느낌이 들어갔고 예를 들어 사이가 사전에 나빴다면서 공모했던가 사전에 뭐 공모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은 분명히 드는데 근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당사자 얘기를 일단 좀 듣고 그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고발이 들어가거나 하면 또 수사 받아야 되잖아요. 예. 만약 뭐 관련법 위반의 혐의가 또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문제인데 오늘 또 청문회 차원에서 또 검증할 부분들은 또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하고 또 미진하면 그건 당연히 또 수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의 뭐 무죄를 본인이 주장한다면은 예. 그 무고함을 좀 밝히는 이제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부 사이가 좋았느냐
나빴느냐를 밝혀내기는 어렵죠. 사실 그걸 어떻게 알아? 당사자들이나 아주 진짜 가까운 가족들이나 아는 거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3자가. 이제 와서 밝혀내기는 어려운 건데 다만 이제 오늘 청문회 질의 내용 중에 이제 이사를 가서 실제 살았다고 주장하는 집에 전기나 가스 사용량이 이게 사람이 살았던 그걸 다 확인해 봤던 것으로 거니까. 보기 어렵다. 네. 그 질의하는 의원이 있던데 이제 그런 거를 놓고 여름에는 가스 잘 안 봐야겠죠. 쓴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여름에 전기도 안 썼다는 거 아니야. 전기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에어컨도 안 쓴 거지. 선풍기도 안 쓰고.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클리어하진 어쨌든 않고. 아들 그 내외가 그런 사정은 있었다라는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은 뭐 오늘도 참작이 될 수 잠깐은 있겠죠. 했었고, 그거는. 예. 했었고 다만 이제 오늘 어쨌든 이게 부정청약은 확실한 거니까 그 아파트에 대해서 이 처분 계획이 없냐 이렇게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경찰 수사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기획예산처라는 게 각 행정부처에 예산을 배분하는 장이잖아요. 근데 경찰이 수사가 되겠느냐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은 그 얘기도 묻더라고요. 수사가 안 아니 될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획재정부에 있던 예. 예산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실 공무원들은요. 공무원 중에서도 그렇지. 갑 오브 갑이에요. 정말. 과장은 거의 다른 부처의 차관급이야. 사무관들도 그럼. 힘이 있어요. 사무관들도. 꼼짝 못해. 다른 부처에서 네. 딱 그 목숨줄을 그렇죠. 잡고 있는데 그리고 뭐 그 공무원들한테 접대받는 공무원이 예산실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지. 까놓고 사업가 얘기했어. 오늘 그 얘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주택자를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예. 굉장히 많은데 예. 어떻게 희한하게 지금까지 무주택자였어. 이번에 원펜타스 당첨돼서 처음 이제 주택을 갖게 된 거잖아요. 왜 그랬느냐 물어봤을 때 정치하는 동안에는 종부세 반대 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본인이 종부세 내는 집에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계속 전세로 살다가 정치를 이제 떠나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종부세 내는 집을 구입해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비싼 집을 이제 청약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는가 그 부분은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 왜 그렇게 들었냐면은 몇 년 전에 그 인터뷰를 한 게 있었잖아요. 이해운 후보자가 정치인일 때 평생 그 무주택자의 서름 뭐 이걸 하면서 집주인 전화가 오면은 밥이 안 가슴이 넘어갔다 떨린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는 전세는 전세인데 레미안 퍼스티지 그 서초동에 전세값이 26억이더라. 그래서 그때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보면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조금 그냥 계속 더 이렇게 좀 오히려 그게 더 차분하게 따지니까. 이혼 후보자 입장에서 거기가 더 민주당 의원들이 더 곤혹스럽죠. 그게 곤혹스러웠을 것 다.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약간 감정적으로 접근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제가 알겠는데 네. 조금은 감정을 좀 내려놓고 차분히 제한된 시간 안에 좀 따지는 훈련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저는 싶더라고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이해운 후보자의 임명을 바라고 도와주는 거 아닌가 바라고 있어. 계속? 아니 청문회를 월요일 날 보이콧하는 것부터 이상했거든. 아니 왜? 이게 이제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쫙 달아오를 때 쫙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갑자기 청문회를 야당이 보이콧을 해버려. 그래서 이 식는단 말이야 아무래도 예. 타이밍을 놓치면. 그리고 오늘 별다른 공격도 못하고 계속 소리만 지르고 시간 때우는 거로 봐서 어휴, 과거에 동료애를 발휘해서 저 임명을 원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뭔가를 다른 걸가 아니고 진짜 위에서 임명 그러니까 정부에 부담을 더 주려고 좀 임명- 과했다 그거는.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도와주는 행동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 이 대통령도 어쨌든 지금 청문회는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텐데 이 대통령도 어떻게 할까요? 뭐 지명을 철회할까 임명할까 뭐
그 부분이 아무래도 궁금할 수밖에 없을 근데 거예요. 저는 이제 대통령님의 또 시간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이제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채택을 안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공은 다시 또 청와대로 넘어간다고 저는 보고요. 이 인사권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을 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국민주권 정부에 어울리는 수준의 도덕성을 가졌느냐 전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지만 정무적인 판단과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쓰겠다라고 하면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좀 그래도 안심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님께서 임명할 권한도 있고 해임할 권한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주권 정부는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오픈해서 6개월마다 업무 보고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가서 뭐 예를 들어 갑질을 한다거나 딴짓을 혹시 하면 바로 제보가 들어갈 것이고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물론 이 과거가 지금 전과로 남아가지고 이해운 후보자가 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제 기용해서 쓰느냐 여부는 전 대통령께 전적으로 달려 있고 저는 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용인술 차원에서는 저는 잘 컨트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부터 이번 주말에 거치면서 아마 여론의 동향을 볼 겁니다. 당연히 보겠겠죠. 예, 당연히. 그래서 결국엔 임명 여부는 거기서 결정될 거예요. 예. 여론이 더 악화되면 임명하기 어려울 거고. 예. 예. 좀 보시죠 뭐. 그런데 아까 저희 보면서 여러 군데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봤거든요. 그 댓글 채팅창에 보니까 여론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여론은 여전히 안 좋죠. 물론 거기 강성층이 좀 이렇게 들어가서 글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5번 공천을 받은 분이고 공인으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전 이렇게까지 자기 관리가 좀 소홀했나 싶을 정도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건 저는 분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신천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 SBS에서 어제 그 뉴스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SNS 그 관리했던 책임자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대선을 2달 앞둔 2022년 1월에 윤석열 당시 후보방에 갔더니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독대하고 있더라 윤석열이.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 SNS 상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윤석열 그 SNS 관리자가 윤석열 찾아갔던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일이 있었거든요. 신지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페미니스트 뭐 그래서 그 영입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SNS 상에서 남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이 심하다. 이걸 보고하려고 갔는데 이만희를 만나고 있어서 굉장히 놀랬다. 아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그 해도 되는 건지 저 사람이 이만희 어쨌든 국민의힘이 기독교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인데 이런 이만희 같은 이교도를 갖다가 만나는 걸 밖에서 알면 기절할 텐데 만나고 있더라. 아니 저는 저 뉴스 보고 알았는데 예. 사실은 그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거의 사무실에 안 왔어요. 예. 자기 국민의힘 후보 당사의 사무실에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거의 안 왔어요. 다른 뭐 다른 신사동이나 다른 뭐 그 그렇지. 자생병원에서 해줬다는 예. 그 사무실. 그래서 잘 오지도 않는데 어쩌다 가끔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만희 지금 뭐지 총회장인가 뭐지 총재인가 교주라고 명칭? 하지 뭐 교주. 교주지 교주죠, 뭐. 교주. 이만희 교주를 만나기 위해서 잘 오지도 않던 후보 사무실에 왔었던 거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해 네. 있거든요. 1월 6일. 저게 더 이상해요. 평소엔 오지도 않으면서. 참 그러니까 이만희 지금 여기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만희가 신천지 교주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참 정치 권력, 특히나 윤석열 또 홍준표랑도 독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국민의힘 안에서 행사했던 건 맞구나. 왜냐하면 그 대선 앞두고 이 바쁜 시기에 저렇게 독대까지 한다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집단으로다가 당원 가입을 국민의힘에 한 거는 그거보다도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개입을 했느냐 집단 가입에 어떤 의도를 갖고 협조를 이게 중요한 했느냐, 거잖아요. 예, 공모를 했느냐죠. 여기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열리라고 있잖아요. 요즘 연일 뭐 예.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을 콕 찍는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 신천지 집단으로 당원 가입한 국민의힘 그 권성동 주도하에 지금 일어났다. 그 당시에 11만 명이 책임 당원으로 갑자기 19만 명이 중에서 11만 명이 신천지더라.
이걸 갖다가 한 사람이 바로 권성동이다. 지금 이렇게 뭐 완전히 콕 찍은 건 아니고 권성동을 매우 의심스럽게 본다고 지금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책임당원 명부하고 신천지 명부 요걸 확인해 보면은 이거 금방 밝혀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권성동 당시 이제 의원이 2021년도죠. 그때 예. 경선 11월 정도에 이제 발표하고 했었는데 그때 방송 나와가지고 막 당원이 19만 명 늘어가지고 CBS에서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정 그래서 뉴스에서 나왔어요. 본인이 얘기를 했고 윤석열 뭐 후보 지지에 뭐 큰 도움이 됐다. 그때는 물론 이제 포장은 이렇게 했죠. 뭐 여론이 좋아가지고 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이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의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증언들도 의심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당시에 그 당비 납부 당원 제도라는 걸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 달을 돈을 내야 3,000원을 세 달, 그러니까 1,000원 총 3,000원을. 아니 원래는 최소 당비가 그 전에 2,000원이었죠. 근데 이제 1,000원으로 떨어졌죠.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는. 2,000원이고 네. 그 2,000원씩을 적어도 세 석 달이죠. 달 이상은 납부를 해야 투표권이 주어지는 책임당원이었었는데 근데 한 달을 1,000원으로 줄여주고. 2021년 5월에 당시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되면서. 되면서 나서. 네. 당비를 당원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최소 당비를 반으로 깎았죠. 1,000원으로. 1,000원으로. 그래서 버스비보다 싸다 뭐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만 한 번만 내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그때 당시 그 당비 납부하는 그 당원이 타임테이블 한번 좀 보여주면서 갑자기 19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는 당시 양쪽에서 다 자기 홍보에 활용을 했어요. 네. 당시 이준석 대표는 젊은 당 대표 내가 되니까 맞아요. 인기가 네. 좋아져서 책임당원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했고 양쪽에서 다 자기 유리하게 홍보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관련된 수사, 그러니까 통일교 관련된 수사도 저는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예. 보는 게, 그러니까 정교 유착이잖아요, 다 예. 정당과.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권성동 쪽이나 홍준표 쪽을 통해서는 일단 신천지가 움직인 거 분명해 보여요.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당으로 들어올 때 그러면 과연 당 차원에서도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이 1,000원으로 낮추는 과정이 모종의 어떤 이런 뭐 협의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됐다 그러면 이건 아예 당 자체가 이건 위헌 정당으로 아예 그냥 다 날아가야 될 상황이 되는 지금 거거든요. 우리가 의심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의심되는 정황들이 지금 타임테이블로는 어느 정도 지금 개연성이 있게 딱딱 시간적으로는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당비 1회 납부로다 갑자기 바꿔버려 완화시켜준 그렇죠. 게 그렇죠. 이게 무슨 목적이 있었던 게 혹시 신천지를 사전 의도한 거 논의가 아니냐. 있었냐? 그러니까. 예, 예를 들자 공모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홍준표 말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책임당원 명부하고 신천지 그 교도들 명부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 알 수 금방 안다라는 거잖아요. 통일교도 똑같았었잖아. 그런데 사실 이게 이미 신천지 명부는 이만희 교주의 그 경호원이 군경이래 검경학습원에 지금 제출을 해버렸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책임당원 명부하고 이름만 비교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통일교도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들어갔다 그 난리를 치면서 했는데 11만 명이 통일교인은 맞더라인데 그게 책임당원인지 일반 당원인지까지를 갖다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냥 일반 당원인지 책임당원인지를 몰라 11만 명이. 그러니까 이것도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10만 명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완전히 당락을 숫자예요. 홍준표가 그래서 자기는 뒤집어줬다는 거야 윤석열한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도 남는 숫자죠. 예.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 엊그제 인터뷰를 한번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그 당시에 자기가 당대표였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그 알아보기로는 그 당시에 한 군데 지역에서 8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져 갖고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8명, 10만 명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내용은 말 자체로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8명의 신천지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예. 그걸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를 다닌 사람은 입당을 못 거부할 게 해요? 아닌데. 예. 거부해요? 8명이 자기 판단으로 내가 국힘에 당원으로 가입하겠다고 왔는데 그걸 어떤 조치가 가능하냐고. 그것까지는 SBS에서 보도를 안 했고.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네.
8명이라면 그게 집단 가입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아는 사람끼리 우리 국힘 입당하자 그래갖고 8명 입당한 게 밝혀졌어. 물론 그러니까 당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시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라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거죠. 아니, 그리고 더 핵심은 뭐냐면요. 각 후보 캠프들은 뭐 자기 쪽 유리한 사람들 뭐 당원 가입 동료도 할 수 있고 들어오게 할 수는 있는데 예. 결국 총체적으로 어떤 종교 집단이 그 당원들을 우르르 넣었다. 그럼 경선을 관리할 책임은 당시 지도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 또 사무총장 또 이제 정당의 조직에는 뭐 조직국도 있고 예. 그 당사자들이 있어요. 개선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당원 명부는 관리하고 꼼꼼하게 이거는 관리를 해서 오류가 없도록 만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어떤 캠프에서 집어넣었다. 그럼 거기도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예. 전국적으로는 어느 캠프에서 넣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관리 체계 여기는 저는 뭐 수사를 피해 나갈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그 관리 책임을 지는 부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이준석 의원이 뭐 술술 이야기를 할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뭐 명태균 때도 자꾸 이렇게 숨기면서 그 다른 쪽을 이렇게 지시하고 오히려 예. 논점을 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갈 수는 없고 저는 만약에 뭐 합수본이든 아니면 특검이든 뭐가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면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아마 이건 핵심으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핵심은 지난번 특검에서도 통일교 그 교인 명부하고 책임당원이 중요한데 그쵸. 책임당원 명부를 확보를 못한 거잖아요. 특검에서도 예. 이번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책임당원 명부를 갖다 확보해야만이 신천지 교인 명부하고 비교해봐서 똑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10만 명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핵심인데 이게 사실 정당의 당원 명부를 그것도 책임당원 명부를 갖다가 압수하는 게 사실 범죄니까는 그거는 뭐할 범죄 수는 행위니까는 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 부분을 한번 좀 강하게 좀 밀어붙여야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의 당원 명부와 관련한 거는 쉽지는 않죠. 물론 그러니까 예, 예, 정당이니까. 네, 저항도 워낙 예. 센데다가 근데 그래서 사실 저거는 지난번 특검 통일교도 그래서 못한 거였고. 근데 저거는 한번 그 책임당원 명부가 저는 그때 그 얼핏 기억나는 게 그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도 뭐 홍준표 쪽이든 윤석열 쪽이든 막 명부를 넘겨주고 막 자기들끼리 오고 간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홍준표도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으로 뭐 참고인든 뭐든 협조는 해야 될 거거든요. 예. 하다 보면 또 어디서 뭐가 나올지는 일단 모르니까 당에서 얻는 게 가장 중요는 한데 한번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뭐 어디서든 또 그 자료가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봐야 홍준표도 될 것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어쨌든 그때 윤석열하고 후보 경선을 하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14%가 이겼어요. 크게 앞섰었는데 이겼어, 홍준표. 갑자기 책임당원 그 투표에서 완전히 그냥 역전이 돼버리니까 뒤집어졌죠. 이게 뭔가 해서 알아봤더니 신천지가 집단 가입을 했더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듬해 한 8개월 뒤에 청도에 이만희 교주의 그 별장이 있대요. 별장. 거기서 만났다는 거. 거기서 만나서 이만희가 말을 해줬다는 거야. 확인도 했다는 거죠. 너 거기서 작업당했다 우리들한테 뭐 일종의 아니 그리고 심지어 신천지 이만희 교주 녹취록도 나왔고 이미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증거로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저 작업 쳤을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좀 빨리 수사가 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있으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 특검을 그렇게 안 받겠다고 그 단식을 그렇게 네. 한 거고 더군다나 이준석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무슨 자기가 뭐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이게 다 당사자들이 그렇네. 될 수밖에 그렇네. 없거든요, 예, 사실은. 하여튼 그 부분 그래서 특검이 그러니까 저 부분이 어쨌든 우리는 저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 그래서 신천지 교도들을 10만 명을 갖다 정당으로 가입하는데 몰표를 집단 가입을 시켰다 하면은 저게 정당이 해산될 수도 있을 만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법의 정당 해산 사유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예. 해산한다는 그 규정이 있는 것인데 예. 이른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반해서 교단에서 집단적으로 입당을 시키고 그게 당내 경선이나 뭐 투표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헌법재판소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야죠. 예.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법적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거냐 예. 말 거냐. 근데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그래도 정도. 근데 될것 같은데? 위배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선례가 없는 거고 이 정당에서는 지금 통진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그렇지. 황교안 네. 법무부 장관이 했던 통진당인데 그때 뭐 내랑 관련돼 가지고 뭐 이석기 의원 처벌하고 하면서 했던 건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에서는 정당 해산으로 걸려면 걸 사유는 너무 많고 차고도 넘치고 저는 헌법재판소 가도 저 해산 나온다고 봐요. 근데 참 정무적인 그런 판단, 그러니까 이거를 헌재를 통해 가지고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아예 영구 소멸로 가는 것이 더 맞을지 아마 이 부분은 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란 재판 소식도 잠깐 좀 가볼게요. 이 박성재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 지금 보니까. 그 한덕수 판결문에서 지금 새로운 사실들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먼저 이진관 재판장 그 판결문 이런 말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 국무위원회 부서가 필요하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상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뒤 강의구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피고인이 지켜보았고 지켜보았고 뿐만이 아니고 국무회 참석자들 그때 계엄에 참석한 사람들 국무위원들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게 박성재 법무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상민한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거 국무위원들 부서를 그랬더니 그럼 이상민이 강의구 부속실장한테 요청하자 했더니 그 다음에 다시 박성재 법무장관이 강의구한테 이거 누가 참석했는지 다 남겨놔야 된다 하면서 조금 뒤에 한 3분 뒤에 서명 받는 거 다 준비했느냐 이렇게 강의구한테 물어봤더니 강의구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서명 받으러 갔더니 다들 나 서명 안 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CCTV하고 진술에 남아 있다는 거지. 박성재가 그쵸. 했다는 게. 그러니까 박성재 같은 경우는 지금 불구속 상태고 예. 상당히 그 특검의 수사가 예.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증거인멸의 혐의까지도 다 예. 나왔는데도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특검과 또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그때 당시에 많았던 게 예.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이진관 재판장의 그 판결문 예. 그리고 백대현 재판장의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란의 그림은 일단 쭉 한번 그려지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또 이진관 재판장의 그 한덕수에 대한 판결 선고 예. 8년을 더해서 23년을 지금 내렸단 말이죠. 네. 선고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박성재, 이상민, 특히 이상민 같은 경우는 이미 특검의 구형도 15년 돼 있는데 예. 구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지금 선고를 가능성이 있죠. 받을 네. 가능성이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둘은 지금 굉장히 좀 잠이 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박성재가 저렇게 그 부속 국무위원들 서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다 했다는 게 지금 이번에 밝혀진 드러난 거잖아요. 거죠. 예. 그럼 그게 지난번에 박성재 구속영장에서 저런 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구속영장이 지난번에 기각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아니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기각 사유는 네.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인식할 수 그건 첫 인식했는데요. 번째였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네.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아니, 그러니까. 있다라고 했었거든. 네. 둘 다 안 맞는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 강의구한테 저렇게 하고 이상민하고 이거 꼭 받아야 된다 이거 주요 임무 종사를 했는데 그게 그럼 영장에도 다 들어가 있었을 텐데 똑같이 그렇죠. 구속영장에 그게 어떻게 기각이 됐냐? 난 그게 좀 내 법적인 지식이 딸려서 그런지 그게 이해가 안 근데 된다는 이제 거야. 그 한덕수 피고인도 그렇고 예. 박성재 피고인도 그렇고 이제 그들의 주장의 취지는 그게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좀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원래 국무회의 심의를 하면 그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는 취지였다는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게 과연 어떤 비상계엄 내란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국무회의를 했으면 적어도 그 부서를 받아둬야 된다는 그야말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그게 가담이지.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가담이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기각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영장 전담 판사들이 다 지금 조이대 키즈들이라는 얘기를 받고 있잖아요. 수원 예, 3인방 플러스 남세진 저렇게 예. 4명 돼 있는 건데 저분들은 정말 저는 영장 전담 판사 자격이 없다고 저는 보는 게 영장 재판이라는 거는 긴급성도 있고 예. 또 이 사람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여부가 필요하냐만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완벽한 무슨 범죄 입증을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본재판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본재판에서 이미 다 지금 유죄로 드러났고 가담한 정황들 다 나왔는데 이거를 좀 영장 단계에서 사실상 거의 본재판과 같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고 영장을 발부 안 해주려고 지금 논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정말 영장 판사들이 저런 식으로 수사의 과정에 해당하는 구속 여부 판단을 본재판처럼 지금 재판을 해버리면서 사실상 이 내란 가담범들에게 유리하게 예. 재판을 한 저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법원이 이거 정말 반성에 반성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저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어제 뉴스 보면서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어쨌든 남세진 부장 영장 전담 판사가 저 기각할 때만 해도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아 박성재에 대해서 혐의 증거나 이런 게 좀 뭐 부족했나 없나 보다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도 다 어쨌든 저때 기소 바로 직전이었었으니까 다 그러니까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지금 보니까는 이게 왜 영장이 안 나왔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특검의 좀 문제냐 그런 거야. 법원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 네. 이제는 법원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때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 특검이 좀 섣부르게 그냥 부실하게 그냥 일단 넣고 보자 영장 이렇게 한 거 아니었나 이 생각도 그리고 했었잖아요. 뭐 검사들이 저항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좀 있었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법원의 같아갖고 문제지. 그래서 내가 좀 야 이럴 수가 있나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재판 결과 예측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물론. 원래. 그러니까 지금 원님 재판이라고 맨날 아니 한덕수 보세요. 어떻게 영장이 기각된 사람 이진관 재판장이 특검이 15년 구형에도 23년을 때리잖아요. 법정 구속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을 한 겁니까? 영장 재판을. 자 오늘도 삼형제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